삼계탕을 끓여준다길래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고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서 씨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래 댓글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7월 초순인데도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서는 날이 계속됐죠. 저는 서복자,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토마토 모종이 제법 자라서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더군요. 혼자 사는 재미라면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선풍기를 틀고 앉아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다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외에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죠. 응, 죽 좀 끓여 먹었지.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오늘이 초복이잖아요. 그래서 진호 오빠랑 상의했는데요. 오늘 저희 집에서 삼계탕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초복이고 중복이고 알아서 챙긴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가 직접 삼계탕을 끓인다니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습니다. 아유, 굳이 그럴 것까지야. 더운데 고생하지 말고.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진호 오빠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보양식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야죠. 제가 아침에 시장 가서 토종닭도 사고 인삼도 좋은 걸로 골라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더군요. 나이 들어가니 이런 작은 관심 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12시까지 저희 집으로 오시면 돼요. 도련님도 오신대요. 아,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얼마나 적적한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는 사람만 이해할 겁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작년 어버이날에 큰아들이 사준 연분홍색 실크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고 고이 모셔둔 옷이었죠. 오늘 같은 날 입지 언제 입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11시 반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네 집까지는 지하철로 3정거장, 택시로는 15분 거리였죠. 날이 더워서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늘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급하게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머리는 산발하고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표정이 영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 전화할 때의 밝은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응, 왔다. 그런데 무슨 일이니? 표정이 왜 그래? 아, 그게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마케팅팀 전체가 긴급 회의를 한대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미팅을 잡았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신신당부하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 그럼 어떡하니? 삼계탕은? 제가 지금 바로 다녀올게요. 1시간, 아니 2시간이면 돼요. 재료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금방 끓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회사 일이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나는 괜찮으니까 다녀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진호 오빠는 지금 올라오는 중이래요. 30분쯤 후에 도착한대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잠깐 들렀다 온다고 하더군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정성껏 차려입은 옷은 땀에 젖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거실 시계는 어느새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3시간째 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다가 겨우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데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회사 회의실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수연아, 아직도 회의 중이니? 네, 어머니, 거의 끝나가요. 정말 죄송해요. 30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때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여기 디저트 메뉴 봐봐. 이 호텔 망고 빙수가 유명하대 하는 여자 목소리였죠. 전화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 망고 빙수. 회사 긴급 회의라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수연아, 거기 어디니? 아, 어머니, 회의 끝나고 잠깐 클라이언트 모시고. 어쨌든 금방 갈게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는 며느리. 저는 망연자실에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패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녀가 쓰다가 집에 두고 간 것이었죠. 평소 같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뭔가에 홀린 듯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앱이 떠 있었는데 그중에 인스타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사진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호기심에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위쪽에 라이브라는 빨간 표시가 떠 있더군요. 무심코 그것을 눌렀더니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호텔 스파 라운지로 보이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영복 차림으로 칵테일을 마시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죠. 오늘 초복이라고 시어머니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 일 있다고 둘러댔어. 미안하긴 한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겼단 말이야.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야, 너도 참, 그럼 처음부터 약속을 잡지 말지. 시어머니가 자꾸 뭐라고 해서. 어쨌든 이따가 가서 대충 끓여드리면 되지 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그때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그 댓글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못 보실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인스타를 하시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사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아이패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현관으로 향하던 중 주방을 흘끗 보니 싱크대 위에 토종달기 비닐봉지에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 것 치고는 너무 깨끗했죠. 아마 마트에서 급하게 산 일반 닭인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10분만 더. 진호야, 나 집에 간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내한테 물어봐라. 나는 먼저 간다. 저는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75 먹은 늙은이가 고운 옷 차려입고 며느리 집 찾아와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며느리는 호텔에서 놀고 있었다니.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더위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아들도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창밖에는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복날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과 남산타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강남의 아파트 숲.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980년대 초 강남이 막 개발되기 시작할 때 무리에서 산 34평 아파트였죠. 그때는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 큰아들이 결혼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가 생생하네요. 단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죠. 대학 후배라며 아들이 데려왔을 때 저는 참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때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 문제로 고민이 많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집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엄마, 우리 전세라도 얻어서 시작하려고요. 아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 집을 니네 명의로 해주마. 그때 아들 내외의 눈이 휘둥그레지던 게 기억납니다. 특히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었죠. 어머님, 정말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것을. 내 며느리 된 사람인데 당연하지. 대신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던 걸까요? 결국 명의는 제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나중에 시기를 봐서 넘겨주기로 했죠.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인연은 그래도 예의를 지켰어요. 명절에도 잘 찾아오고 제 생일도 챙겼죠. 하지만 3년 차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 그런데 진명이 이전은 언제쯤? 아직은 좀 이르지 않니? 니네도 좀 더 안정되고 나서.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표정에 불만이 서리기 시작했죠. 아들한테도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눈치를 보며 집 이야기를 꺼내곤 했으니까요. 5년 전쯤인가요? 둘째 진수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 형수가 엄마한테 서운한 게 맞나 봐. 진명애 때문에 형이랑도 자주 싸운대. 그래? 왜 싸우는데? 형수 친구들은 다들 시댁에서 집 해줬다나 봐. 비교당하는 게 싫다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도 않고 뭔가 의무적으로만 연락하는 느낌이었죠. 작년 제 생일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1월 15일 제가 74살이 되던 날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며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녀가 저녁에 온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양념해 두고 며느리가 가끔 먹는다던 잡채도 정성껏 만들었죠. 저녁 6시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7시쯤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라. 음식 다 차려놨으니까.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죄송한데요. 갑자기 진호 오빠 상사분이 저녁 약속을 잡으셨대요. 안 가면 안 되는 자리라서.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대신 선물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좋은 거 골랐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차려놓은 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죠. 결국 혼자 생일상 앞에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건강식품 세트더군요. 마트에서 파는 흔한 제품이었죠. 가격표를 떼지 않아서 3만 원짜리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은 저희가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해외여행 예약을 일찍 해버려서. 설날에 여행을? 요즘은 다들 그래요. 명절 스트레스 받느니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낫죠.
그런 며느리가 SNS에는 하와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더군요. 명절 스트레스 없는 힐링 여행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손녀 돌봄 문제도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곤 했죠. 어머님, 급한 출장이 잡혔는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데려와라. 막상 손녀를 맡기고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출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려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출장이 아니라 친구들과 제주도 골프 여행이었다는 걸 손녀가 무심코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더 서운했던 건 음식 문제였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늘 이런 반응이었죠. 어머님, 고맙긴 한데요. 요즘은 다들 저염식 하잖아요. 애들도 이런 음식은 잘 안 먹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김치를 들고 갔는데 다음에 갔을 때 그대로 냉장고에 처박혀 있는 걸 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둘째 아들 진수가 가끔 형수 흉을 보곤 했습니다. 엄마, 형수가 엄마 안 계실 때는 딴 말 많이 해. 뭐 촌스럽다. 옛날 사람이라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말. 그냥 내버려둬. 며느리가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서글펐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2달 전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며느리와 그 친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된 것이죠. 무릎이 좋지 않아서 정형외과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 카페 테라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필 제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버스 정류장 광고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 명의를 안 넘겨줘.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독한 것 같아. 처음엔 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이제 75인데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건지. 전화 너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데 빨리 명예 넘겨받아야 한대.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더 복잡해진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참, 너네 시어머니는 요양원 알아본다고 했잖아. 어떤 데가 좋대? 친구가 뭔가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가 메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 거기 시설 좋다고. 우리도 슬슬 알아봐야 하나.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친정엄마가 먼저 알아보라고 성하셔서. 그때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죠. 며느리는 저를 못 봤겠지만 저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안사돈까지 관여하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죠. 집만 물려주고 요양원에나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부동산에 들러봤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김 사장, 요즘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 부동산 김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아파트가 15억 7천까지 나왔어요. 작년보다 2억이나 올랐네요. 그렇게나 올랐어? 김 사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아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시죠? 세금 대책 세우셔야 할 텐데. 다음 날 조카인 변호사 우성이를 만났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일이 있다고 해서 점심을 같이 먹었죠. 우성이는 제 동생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자주 왕래했던 사이였습니다.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후에도 명절마다 꼭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죠. 우성아, 만약에 내가 집을 팔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니? 조카 우성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어디 가실 건데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우성이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모님 명의니까 고모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실 거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마련한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 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집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죠.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그날 캡처해둔 인스타그램 라이브 화면을 봤습니다. 호텔 스파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3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뒤 조카 우성이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우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조카 우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우성아,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집 매각 얘기하셨는데 진짜 파실 생각이세요? 응, 결심했어. 도와줄 수 있겠니? 우성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죠. 고모, 혹시 진호 형이나 진수 형은 아세요? 아니, 아무도 몰라. 알면 안 돼. 특히 며느리는 절대로. 우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우성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고모님 명의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세금이 좀 나올 거예요. 양도세가 대략 2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도 13억 이상은 남으실 거예요. 13억이면 충분해. 그런데 얼마나 걸릴까?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해요. 요즘 이 지역 아파트는 나오기 무섭게 팔리거든요. 특히 약군 때문에. 그때 우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모,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 사신 집인데. 우성아, 사람이 집에 사는 거지 집이 사람을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아주었죠. 김 사장, 우리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 김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 좋은 집을 왜?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어. 김 사장은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VIP 고객들한테만 조용히 알려볼게요. 15억 7천이면 금방 나갈 거예요. 집에 돌아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과 함께 고른 가구들, 아들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15억짜리 부동산일 뿐이니까요. 서랍장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 취득 당시 계약서, 각종 증명서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초복날 이후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죠. 응, 잘 지냈다. 저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진호 오빠한테 들으셨죠? 회사 일이 정말 급했어요. 거짓말을 또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래, 일이 있었으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점심이라도. 글쎄,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화해 제스처일까요? 8월 중순 무더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2주가 지났죠.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오고 싶다는데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김 사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강북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딸이 대치동 학원가 다닌다고 이쪽으로 이사 오신대요. 현금 보유하고 계시고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겠답니다. 그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과 함께 중년 부부가 들어왔죠. 단정한 차림의 부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동안 부인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남양이라 정말 밝네요. 구조도 너무 좋고 관리도 정말 잘하셨어요. 남편 쪽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시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요. 나이 들수록 큰 집이 부담스러워서. 그럴듯한 변명이었죠.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부부는 집을 다 둘러본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15억 5천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다음 달 말까지는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딸아이 2학기 시작 전에 이사를 해야 해서요. 15억 5천이라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빨리 처리하려면 감수해야 했죠. 김 사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조금 죽었어요. 이 정도면 좋은 조건입니다. 15억 7천이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15억 6천에 합의했죠.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양도세 내고도 13억 이상 남을 것 같았죠.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도 노후 자금이 충분할 겁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 진수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그런데 엄마, 요즘 형수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집 얘기를 자꾸 해. 엄마가 언제 명예 넘겨줄 거냐고 나한테까지 물어봐. 역시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냥 신경 쓰지 마. 걔가 원래 그렇잖아. 그리고 형수가 요양원 팸플릿 같은 거 모으고 있더라. 책상 위에 있길래 봤어. 마음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아픈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 둘째 아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형은 형수 말만 듣지만 난 엄마 편이야. 진수가 간 후 저는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3일 후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억 5천을 받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죠. 해방감인지 아쉬움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김 사장이 축하한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천천히 알아봐야지.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해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 단지였죠.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아파트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관리사무소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관리소장과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는 언제쯤 날까요? 관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입주자 동의서만 제출하시면 한 달 안에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1,500일호는 아직 어머님 명의시죠? 네, 곧 저희 명의로 바뀔 예정이에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리모델링이라니 벌써부터 집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이미 섭외했어요. 요즘 스타일로 완전히 바꿀 거예요. 거실이랑 주방 다 트고.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가시나요? 아, 어머니는 따로 사실 곳을 알아보고 계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나가기로 했다고 벌써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석 달이래요. 그동안 저희는 오피스텔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죠.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벌써 저 없는 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서복자 씨 맞으시죠? 박진호님께서 문의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혹시 저희 요양원에 직접 상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요양원에 갈 의향 없습니다. 상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박진호님, 그러니까 며느님 되시는 이수연님께서 가족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며느리가요?
제 동의 없이는 상담 안 됩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 몰래 요양원 상담을 예약했다니, 아니, 분명 며느리가 시킨 일일 겁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들은 준비를 다 끝냈구나. 제가 집을 넘기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었구나.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사장님, 잔금일 최대한 앞당겨 주세요. 사정이 급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자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이 풍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지 않고 돌아보았죠. 수연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진호 오빠가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네요. 가족회의라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무슨 일인데 갑자기 가족회의를? 아, 그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진수 도련님도 오신대요.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아낸 것 같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 알았다. 몇 시에 할 건데? 저녁 7시에 저희 집에서요. 어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잔금일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조카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성아, 나 복자 고모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우성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가 있다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가 대기하고 있어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오후가 되자 둘째 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수가 갑자기 가족회의 한다고 난리야. 뭔 일이야? 나도 잘 모르겠다. 너는 알고 있니? 형이 전화해서는 꼭 와야 한다고만 하고. 엄마, 혹시 집 관련된 거 아니야? 역시 눈치 빠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죠. 글쎄, 가봐야 알겠지. 저녁 6시 반, 저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 확인서, 그리고 제가 캡처해둔 며느리의 인스타 라이브 화면들. 택시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죠. 엄마, 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부르니? 거실에는 이미 며느리와 둘째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진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다 모였으니 무슨 얘기인지 해보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혹시 집을 파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 팔았다. 정확히는 계약했지. 잔금도 아마 다음 주에 치를 것 같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진수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명의 이전해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린 집인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15억 6천에 계약했다. 잔금은 다음 주야.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했죠.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데 뭐가 문제니? 그때 둘째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네가 여기서 계속 살 줄 알고 있었는데. 진수야, 너는 조용히 있어. 이건 나와 네 형과 형수 사이의 일이야.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는 의문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모시고 살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다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캡처해둔 화면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걸 좀 봐라. 7월 23일 초복날 네가 인스타 라이브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화면을 본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급한 일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호텔 스파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더구나. 뭐라고요? 수연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회의가 일찍 끝나서. 그리고 이것도 봐라. 관리소장한테 리모델링 상담하던 거. 어머니는 따로 사실 곳을 알아보고 계세요라고 했더구나.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실버케어 센터라고 하니? 거기서 전화 왔더라. 우리 아들이 입소 상담 예약했다고.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건 2달 전에 들은 거다. 내가 혹시 몰라 들리는 그대로 다 적어놨어. 네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머니, 엿들으셨어요? 엿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었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지나가면서 통화하더라. 이제 며느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형수, 이게 다 사실이야? 진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눈물을 닦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친구들은 다들 시댁에서 집 해줬다고 자랑하는데 저만.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죠. 그래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욕심이 앞섰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자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죠. 수연아,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그저 집 지키고 있는 늙은이로만 봤구나.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예요. 10년을 약속만 하고 안 지키셨잖아요. 저희도 인생 설계가 있는데. 수연아,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다른 집들은 결혼하면서 다 해주던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안사돈이었습니다. 아마도 미리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엄마 왔. 어머, 무슨 일이야? 울고 있니? 제가 기억하는 안사돈은 평소에도 자기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안사돈이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서럽게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렸어.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안사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한테 상의는 해야죠. 사돈,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약속하신 거잖아요. 저희 수연이가 그것만 믿고 믿고 뭘 했습니까? 나를 속이고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했나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진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일단 앉아서 차분히 얘기합시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건 등기부등본이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잔금 치르면 끝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이건 너무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어요. 그래, 해보시지. 내 변호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난 일주일 안에 이사 갈 거다. 너희도 준비해라. 엄마, 아들이 절박하게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제 45이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언제까지 엄마 등에 업혀 살 거니? 현관으로 향하는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가족이 등 돌리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저는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가족은 서로 아끼고 존중할 때 가족이지. 이용하고 속이는 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진호야, 네가 선택해라. 엄마를 이해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건지. 하지만 하나만 명심해라. 내가 없어도 네 인생은 계속된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을 살았던 집도 10년을 견뎌온 관계도 모두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죠.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가족회의가 있던 날로부터 3일 후, 저는 이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30년간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대부분 새 주인에게 넘기기로 했고, 저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죠.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들이 어릴 때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10년 전 진호 결혼식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말이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이었죠. 어머니, 오늘 잔금 치르시는 날이죠. 매수인분이 은행에서 대기 중이시래요.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1시에 만나기로 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풍경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죠.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진수였어요. 엄마, 나야. 도와주러 왔어. 진수야, 회사는? 평일인데. 오늘 쉬기로 했어. 엄마 혼자 이사 준비하는 거 그냥 둘 수 없잖아. 아들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짐 정리를 도왔죠. 엄마, 형이랑은 연락 안 해봤어? 안 했다.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형수가 완전 난리야.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던데? 그래? 뭐 해볼 테면 해보라지. 우성이가 이미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으니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엄마, 새로 갈 곳은 정했어? 응, 경기도 양평에 작은 주택 계약했어. 공기도 좋고 조용하니 딱이야.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평? 너무 멀지 않아? 멀면 어때? 내가 좋으면 되지. 텃밭도 있고 계곡도 가까워. 점심때가 되자 진수와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네에서 먹는 식사였죠. 엄마, 혹시 후회 안 해? 후회? 왜 후회를 하니?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형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것도 다 인연이지. 나쁜 인연도 인연이고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잔금을 받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매수인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집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좋은 집이니까. 그들과 헤어지고 나니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부는 정기예금 넣고 일부는 기부할 생각이야.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형제한테도 조금씩 줄 거야. 공평하게. 엄마,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아니다. 받아라. 대신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더는 엄마한테 기대지 마라.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평의 주택은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면 산내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3일째 되던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진호였죠. 진호야, 어떻게 여기를? 진수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거실로 안내해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수연이랑 별거하기로 했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네가 결정한 거니? 네, 엄마가 가신 후로 매일 싸웠어요. 수연이는 계속 엄마 탓만 하고 저도 지쳤어요. 아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죠. 장모님까지 매일 오셔서 난리였어요. 사기 결혼이라고 처음부터 집 줄 생각이 없었으면서 속였다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났어요. 10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다 됐는데 집만 못 받았다고 사기라니요. 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렇게 집이 중요하면 각자 살자고 애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잘 생각했다. 그런데 혼자 애 키울 수 있겠니? 해야죠. 엄마도 혼자 저희 키우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는구나 싶었죠.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그동안 모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뭐니? 용돈이요. 이제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진호야, 이런 건.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게요. 그날 아들과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손녀 양육 문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해가 질 무렵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서며 말했죠.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너도 몸 건강히 잘 지내라.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법이라고.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수가 전화로 알려준 거였죠. 엄마, 형수가 친정으로 짐 다 빼고 갔대. 이혼 서류도 보냈다고. 그래, 빠르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형수 친정에서 위자료 달라고 하는데 형이 거절했대. 잘했네. 줄 이유가 없지. 형이 완전 달라졌어. 혼자서도 잘 지내고 회사도 더 열심히 다닌대.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아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다시 초복이 돌아왔죠. 작년에 그 악몽 같은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일상이었죠. 토마토며 오이며 제법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죠. 엄마, 오늘 초복이에요. 혹시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저희가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저희라는 말에 의아했지만 일단 오라고 했습니다. 점심 무렵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진호와 손녀 그리고 놀랍게도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기는 사라지고 수수한 차림이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들어와라. 거실로 안내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는 며느리 진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6개월 동안 상담도 받고. 상담을? 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 가서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복에 겨워 살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 같은 거 이제 관심 없어요. 그냥 가족이 그리워요. 손녀가 제 옆으로 와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아이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물렁해졌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요. 진수도 함께 왔더군요. 현관에서 눈치를 보다가 들어왔죠. 엄마, 형 편 들어줘. 형수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 가방을 들고 왔죠. 어머니, 제가 아침부터 삼계탕 끓였어요. 작년에 못 드신 거 올해는 꼭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 보온통을 여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게 눈에 보였죠. 이걸 네가 끓였다고? 네, 친정어머니께 배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추랑 밤도 많이 넣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삼계탕은 참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상처받은 것들, 오해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 해가 질 무렵 그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대문 앞에서 손녀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차가 떠나고 혼자 남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때로는 서로 거리를 두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법입니다. 저도 그들도 그 시간을 통해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주택 마당에서 바라본 별들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에 누가 사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이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아침, 72세 이순자 씨는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가 사는 아파트는 40평형으로 넓었지만 순자의 영역은 자신의 작은 방과 아침 식사 준비를 돕는 부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45세 서미영은 평소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주방에서의 작은 마찰들이 있어 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양념 비율, 심지어 설거지 방식까지. 미영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요리 학원에서 강사로도 일했기에 자신만의 과학적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순자는 60년 넘게 해온 자신의 요리법을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우진이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순자는 특별히 손자가 좋아하는 오이소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오이소박통을 꺼내며 48세 아들 태준이 어렸을 때 오이소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어렸을 땐 이 오이소박만 있으면 밥 2그릇도 뚝딱이었는데. 손에 밴 습관대로 오이소박을 손으로 집어 조금 찢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맛이 있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아들 태준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승진 압박을 받고 있는 태준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우진이 생일이라고 특별히 준비한 거야? 그럼 우리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빈손으로 있겠어? 우진이가 좋아하는 오이소박 해놨지. 써미영이 거실에서 들어오며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이소박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김치를 손으로 버무리는 것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진이 좋아하는 오이소박 담는 중이야. 아니, 손으로 왜 그렇게 만지세요? 집게 있잖아요. 순자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어조의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손맛이 있어야 제 맛이지. 내 손 깨끗해.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태주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요즘 누가 음식을 맨손으로 만져요? 비위생적이고 교양 없어 보인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 태준 씨 부장님 오셨을 때도 손으로 전 부치시는 거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순자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오이소박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방식이 갑자기 교양 없는 행동이 되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님 초대 때 일이 다시 언급되자 더욱 불편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음식했는데 태준이 어릴 때는 맛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옛날 방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위생 개념이 없으시네 정말. 태준 씨 어릴 때랑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미영은 순자 앞에서 오이소박 그릇을 확 낚아채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손을 휘휘 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여보, 그래도 엄마가 우진이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당신도 요즘 음식은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손으로 음식 만지는 거 회사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승진에도 영향 갈 수 있다고. 태주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승진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우진이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생일 아침부터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새로 아침 차려줄게. 할머니가 만든 건 비위생적이니까 먹지 마.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자신의 음식을 먹지 말라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을까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그것도 자신의 손맛이 담긴 오이소박이 비위생적이라니.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미영이 새로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가 조심스레 할머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온 손자는 할머니를 보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오이소박 좋아하는데.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의 정성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이소박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영은 순자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태준도 어머니를 대할 때 어색해했습니다. 승진에 실패한 태준은 요즘 더 예민해져 있었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방에서만 지내며 미영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웃 67세 김영희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순자의 안색을 걱정했습니다. 요새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밖에 말하는 건 체면상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태준과 미영이 순자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보통은 없던 일이라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들어와. 태준과 미영이 들어와 침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무거웠고 미영은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자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희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어머니와 저희가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엄마,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승진도 못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집에서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면. 맞아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집은 태준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가 대출금도 갚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니.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 집 마련할 때 자신의 적금까지 모두 탔는데 게다가 순자는 남편이 일찍 사망한 후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 집 살 때 내 돈 3억 원도 들어갔는데 나도 이 집 주인 아니냐? 요즘은 좋은 요양 시설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딸네 집에 가시든지. 그리고 그 3억 원은 저희가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태준아,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태준은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우리 부부 생활에 좀 집중하고 싶어. 요즘 우리 사이도 안 좋고 엄마 돈은 꼭 다 돌려드릴게. 한 달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동안 짐을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집 구조를 좀 바꿀 계획이라서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달 그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니 손자 우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와도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 태준이 방을 나간 후 순자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준이를 위해 평생 희생하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속에 넣어둔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집을 넘길 때 받은 권리금으로 만든 정기예금이었습니다. 2년 전에 만기가 되어 그대로 두었던 9,800만 원.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58만 원, 이것이 72세 순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72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자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통장 3개와 적금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부 정리하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단골이었던 순자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은행원은 큰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걱정된다며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어서 그래요. 서둘러주면 고맙겠어요. 통장을 정리하는 동안 순자는 머릿속으로 평생 모아온 돈을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태준이를 키우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댔고 결혼할 때는 적금을 깨서 신혼집 마련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보탰지만 서류상으로는 태준 명의였습니다. 은행 업무가 끝나고 순자의 손에는 적지 않은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명의로 해두었던 적금까지 모두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까도 고민했지만 그건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노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나만의 공간에서 살아볼까?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일종의 설렘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녔지만 서울 근교의 집값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중개사무소에서 강원도 깊은 산골의 빈집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집은 낡았지만 텃밭이 넓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중개인은 외진 곳이라 불편할 거라며 만류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자식들의 냉대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아들 내외에게 자신이 나갈 것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태준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행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한참을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한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로 찾아간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았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헐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방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손볼 곳은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넓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중개인이 떠난 후 순자는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72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순자에게 이곳은 너무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가져온 걸레와 청소도구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며 이곳이 점점 자신의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순자는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이불을 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골의 적막함이 더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순자에게 이 정적은 낯설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밤, 순자는 눈을 감고 내일부터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갑작스러운 복통에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중에 아픈 것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심한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지만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충전기는 거실에 있었는데 통증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이곳은 응급실도 가까이 없었고 이웃집까지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에 누가 사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문 밖에 사람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을 이장 박영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 보세요. 순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가리켰습니다. 영철은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자신의 차로 순자를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밤에 산책하다가 불빛을 봤는데 다행이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순자는 고통 속에서도 이 낯선 사람의 친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내쫓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웃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의 진찰 결과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 큰 위험은 넘겼지만 하룻밤 입원해야 했습니다. 영철은 병원비를 미리 계산해주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영철이 떠난 뒤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살 때는 한 번도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괜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밤새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골 마을에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만난 영철 이장처럼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면 어쩌면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살아보자. 나도 한번 내 삶을 살아보자.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이순자 씨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박영철 이장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영철은 순자가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기다렸다가 차로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어제 이장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을에 사시려면 이웃이 중요하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오르면서 순자는 이 낯선 사람의 친절함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차 안에서 영철은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라 서로 의지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걱정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집이 마을 입구라 금방 달려갈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이 알려준 대로 휴대폰에 그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철은 약을 잘 챙겨 먹으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마당 잡초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철이 여러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순자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영철이 새로 이사온 순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이순자 씨예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다소 경계하는 듯했지만 순자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당을 보고는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자신도 혼자 사는데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고 이금자 할머니는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예상치 못한 환대에 어색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첫날부터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다니 신기했습니다. 다 같이 마당 정리를 하면서 주민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옥분 할머니가 내일 마을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지만 혼자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직 낯설고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이곳에서의 삶에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순자는 조금씩 시골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철 이장의 도움으로 집 옆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농기구를 빌려주며 텃밭을 가꾸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이 오래 묵었지만 기름져요. 상추나 고추, 가지 같은 건 지금 심어도 잘 자랄 겁니다.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흙 만져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농사는 지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년엔 더 잘 되니까. 처음에는 호미질도 서툴러 허리가 아팠지만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순자는 조금씩 농사의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상추가 제일 먼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확한 상추로 쌈을 싸먹던 날, 순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상추는 처음이야. 내가 진짜 농부가 된 것 같네.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자는 텃밭에서 딴 고추와 마늘을 가지고 오이소박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날 때 그 오이소박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그리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오이를 사왔습니다. 주방에서 오이를 씻고 소금에 절인 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 순자는 망설임 없이 손을 사용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손맛을 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옥분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는 어제 담근 오이소박을 내놓았습니다. 옥분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이렇게 맛있는 오이소박은 처음 먹어본다며 감탄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지만 순자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손맛이라고 하면 또 웃음거리가 될까봐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옥분 할머니는 이걸 마을 노인의 점심때 가져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거절했지만 옥분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순자는 오이소박통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노인의 회원들은 순자의 오이소박을 맛보고 모두 칭찬했습니다. 특히 손으로 만든 정성이 느껴진다며 요즘은 이런 손맛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텃밭 농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순자는 점점 더 다양한 작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뿐 아니라 방울토마토, 애호박까지 심었습니다. 수확이 늘어나자 이웃들과 나누는 즐거움도 커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자는 수확한 채소로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철이 낯선 청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이 젊은이는 정민수 군이라고 서울에서 온 청년이에요. 시골 체험하러 왔다가 우리 마을에 며칠 머물고 있어요. 어서 와요. 젊은 사람이 웬일로 이런 시골에 왔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음식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골 전통 음식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음식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할머니들의 손맛으로 만든 전통 음식이 인기라고 했습니다. 영철이 순자의 오이소박 이야기를 해주어서 한번 맛보고 싶다고 왔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꺼이 오이소박을 내놓았습니다. 민수는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이런 음식 더 만드실 줄 아세요? 내가 뭐 대단한 걸 만드나? 그냥 평범한 반찬이지.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요즘은 이런 손맛을 찾기 힘들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순자의 음식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오이소박을 판매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팔아? 내가 어떻게? 나이 먹은 할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해요. 할머니의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파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맛있는 음식만 만드시면 돼요.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순자는 예상치 못한 제안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달빛이 드리운 방 안에서 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의 제안 이후 이순자 씨는 고민 끝에 오이소박 판매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라 망설였지만 민수가 모든 온라인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이소박만 맛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젊은 사람이 이런 할머니 음식에 관심 있는 게 신기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성 담긴 손맛을 그리워해요. 할머니의 오이소박은 정말 특별해요. 민수는 일주일 동안 순자의 집에 머물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먼저 깨끗한 유리병을 구해와 오이소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쁜 라벨을 디자인해 할매손 오이소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수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생각보다 훨씬 근사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순자의 이야기와 함께 오이소박을 소개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며느리에게 쫓겨나 시골에서 새 삶을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평생 지켜온 손맛의 비결까지. 블로그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첫날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주문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정말 사 먹는 거야? 네, 할머니, 벌써 20병이나 주문이 들어왔어요. 빨리 만들어야 해요. 순자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민수의 도움으로 오이소박을 만들어 포장했고 택배 발송 방법도 배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택배 접수처는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는데 박영철 이장이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업가가 되셨네요. 순자 씨, 앞으로 택배 보낼 일 많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철 이장님, 자꾸 신세만 져서 미안해요.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웃사촌이라고 서로 돕고 살아야죠. 첫 배송 후 구매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난다는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블로그 방문자 수는 급증했고 주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순자의 오이소박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이소박뿐 아니라 김치, 깻잎장아찌 등 다양한 반찬으로 품목을 늘렸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주문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순자의 오이소박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버가 순자의 오이소박을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에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이 영상 조회수가 벌써 50만이 넘었어요. 주문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유명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민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작업 공간을 넓히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지만 이미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순자의 반찬 사업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모든 주문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도 주문량을 맞추기 어려웠고 허리와 손목은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순자 씨, 무리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도움을 좀 받는 게 어때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이런 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다들 손맛 좋으신 분들이고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철의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노인회 회원들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음식을 판다는 개념이 낯설어 망설이는 할머니들이었지만
실제 수익을 보여주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분 씨가 제일 먼저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이어서 5명의 할머니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잘하는 반찬이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부는 깻잎장아찌가 특기였고, 다른 할머니들은 총각김치, 된장, 고추장 등을 맡았습니다. 작업 공간이 필요해져서 마을회관 한쪽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영철이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공간을 내어주었고, 필요한 장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할매손 맛있는 반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일하니 작업 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각자 맡은 반찬을 만들고 함께 포장하고 발송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작업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늙어서도 돈 벌고 있으니 신기하지 않아? 옥분 할머니는 웃으며 정말 신기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것보다 스스로 번 돈이 훨씬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할매손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생 교육도 받고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민수와 영철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신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의 손맛이 전국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이제 정말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말도 안 돼요. 내가 72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협동조합의 매출은 계속 증가했고 할머니들의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끼게 된 순자는 집도 조금 수리하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구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났을 때 그 절망감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민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헐, 할머니, 대박 소식이에요. MBC에서 우리 협동조합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뭐라고? TV에 나온다고? 네, 제2의 인생을 찾은 시골 할머니들이라는 주제로요. 촬영은 다음 주부터 시작된대요. 순자는 당황스러웠지만 협동조합 할머니들과 의논한 끝에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면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민수의 말에 설득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방송국 PD와 카메라맨이 마을에 상주하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일상, 반찬 만드는 과정,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담았습니다. 순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오이소박 때문에 모욕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일, 시골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과정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순자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자식들에게 외면받은 노인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할매손 협동조합의 주문은 폭주했고 전국 각지에서 견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순자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철이 서둘러 들어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손님이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누군데요? 글쎄요, 남자분인데 할머니 아들이라고 하네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태준이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돌려보낼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업복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은 뒤 가슴을 진정시키며 작업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준 옆에는 며느리 서미영도 서 있었는데 화려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왔니? TV에서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알아서 뭐 하게? 너희들이 쫓아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미영의 말에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태준이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이 힘들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 당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빚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월세방에 겨우 살고 있어요. 엄마, 저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사업도 도울 수 있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내쫓았던 아들 내외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분노, 연민, 혼란스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철이 순자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 씨?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박영철 이장의 부축을 받으며 작업장 옆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김태준과 며느리 서미영이 따라왔습니다. 정민수도 순자를 홀로 두고 싶지 않은 듯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갑기도 했지만 자신을 내쫓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미영은 초조한 듯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방 한쪽에 팔짱을 끼고 서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TV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 너희 생각보다 난 잘 살고 있어. 다 내 힘으로.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서.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TV에 나오셔서 성공하시니까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요? 그전에는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미영이 당황한 듯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이건 우리 가족 일인데. 가족이요? 할머니를 내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민수야, 그만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잘난 척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초라해진 그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왜 찾아온 거야? 태준은 머뭇거리다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했고 미영이 운영하던 카페도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사업같이 도울 수 있어요. 저도 요리 잘하고 태준 씨도 운전이랑 배송 같은 거 도울 수 있고. 할머니, 갑자기 사람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태준이 민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일인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손맛으로 돈 벌려는 것뿐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아끼는지 아세요? 당신들처럼 내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사업에 기대 살겠다는 거구나. 갑자기 조용해진 사무실의 순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열심히 일할게요. 그냥 다시 시작할 기회만 주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할머니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일하며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평화로운 일상에 아들 내외가 끼어든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생각해볼게. 당장 대답하긴 어렵다. 태준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강요할 입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서울로 돌아갈 교통비도 없어서.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룻밤 재울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 옆 창고를 정리해 임시로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영철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겠네요.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아요. 그리고 민수랑 태준이가 서로 안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걱정 많으시겠지만 이젠 예전과 달라요. 순자 씨는 자신의 삶이 있고 당당하잖아요. 결정권은 순자 씨에게 있어요. 순자는 영철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와 상추, 깻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텃밭에서 시작된 새 삶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으로 자라났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수가 사무실에서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백화점에서 저희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대요. 백화점? 우리 같은 시골 할머니들 음식이? 네, 전통식품 코너에서 할매손 브랜드로 팔고 싶대요. 수수료는 좀 있지만 매출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순자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문량을 맞추기 바쁜데 더 커지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영이 민수의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화점 입점이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지금 포장 디자인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백화점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중요해요.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미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포장 디자인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어요. 할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그대로 보여주는 콘셉트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해봐서 아는데요. 요즘 젊은 층은 세련된 디자인을 더 선호해요. 이건 좀 촌스러워 보여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 촌스러움이 우리 브랜드의 강점이에요. 소비자들은 정성과 진정성을 원해요. 순자는 두 사람 사이에 커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민수는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 영 달랐습니다. 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백화점 얘기가 들리던데. 네, 백화점에서 할매손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 좋은 일이네요. 엄마, 대단해요. 여보, 내가 방금 얘기하던 참이었어. 포장 디자인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맞아요. 백화점은 확실히 이미지가 중요하죠. 제가 회사 다닐 때 마케팅 부서랑 일해봐서 아는데.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은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할매손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소박하고 정직한 이미지에 있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건데. 순자는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여기는 협동조합이니까 중요한 결정은 다 같이 해요. 오늘 저녁에 할머니들 다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백화점 입점도 포장 디자인도. 민수와 태준, 미영은 서로를 불만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순자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협동조합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는 백화점 입점 제안에 대해 설명했고 미영은 포장 디자인 변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백화점 입점에 부담을 느꼈지만 점차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의견을 냈습니다. 백화점용 특별 패키지를 만들되 기존의 정체성은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민수와 미영이 함께 새 패키지를 디자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강점을 살려서요. 민수와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민수 씨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같이 작업해보죠. 좋습니다. 미영 씨의 카페 운영 경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갈등을 조율하고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와 미영이 함께 작업한 할매손 프리미엄 패키지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랍게도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협력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그들을 경계했고 태준과 미영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혼자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태준 씨와 미영 씨가 여기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할머니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할머니 사업에 끼어들려고 하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TV에서 인터뷰하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큐멘터리에서 한 말을 민수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손맛도 목소리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할머니의 오이소박을 맛보고 그 손맛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때 마치 제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았거든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와 태준 씨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아무리 실수했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용서하든 아니든. 민수야. 제가 생각해봤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빈 가게, 그곳을 할매손 직영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태준 씨와 미영 씨가 그곳을 맡아서 운영하게 하고 저는 계속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브랜드로 일할 수 있잖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와 제가 서로 화해할게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화해의 손을 내밀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다음 날 민수는 태준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점차 대화가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수가 직영점 아이디어를 제안하자 태준과 미영은 기뻐했습니다. 특히 미영은 자신의 카페 경험을 살릴 수 있어 흥분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엄마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저도 태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함께 할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해보죠. 순자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자신의 주변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모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의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동조합 할머니들, 민수, 영철 그리고 태준 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파티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철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순자 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와 태준이 함께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훈훈했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집에서 쫓겨나 절망했었지만 이제 보니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나 봐.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야.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손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중재로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제 이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순자는 영철과 함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성취감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행복과 성취,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손맛과 경험을 자랑스럽게 나누며 매일매일